2025년 일본. 쌀 사려는 줄이 새벽부터 이어집니다. 한 봉지에 2배, 3배 뛴 가격. 그 잘 나가던 일본이 지금 왜 밥을 못 먹는 걸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400% 관세를 물고도 한국 쌀이 일본 쌀보다 쌉니다. 쌀은 식량이 아닙니다. 쌀은 권력입니다. 일본이 굶을 때 세계를 먹여 살리는 건 바로 한국 쌀. 100년 전에도 지금도 쌀 하나에 나라가 흔들립니다. 왜 일본은 해결하지 못하나? 왜 한국 쌀이 답이 되는가? 그 전에 잠깐. 지금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네브래스카의 밀밭과는 다른 공기, 다른 하늘이었죠. 저는 샬롯 밀러, 미국 국무부 식량정책국 수석 분석가입니다. 일본의 쌀값 폭등 사태를 분석하라는 임무를 받고 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오는 비행기 안에서 일본 농업 자료를 검토했지만 현장의 실체는 늘 보고서와 달랐습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도쿄 시내 곳곳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았죠. 모두 쌀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농경제학 박사로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선진국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니 현실감이 달랐어요. 둘째 날 아동 급식소를 방문했습니다. 급식소 관리자 하타 씨는 쌀이 부족해 어제부터 빵으로 대체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밥 대신 빵을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쌀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일본인의 정체성입니다. 하타 씨의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외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외할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전쟁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아시아인들에게 밥은 생명이다. 그들은 밥 한 그릇을 위해 목숨을 걸기도 한다. 그 말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외할아버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셨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굶주림의 고통, 그리고 그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마주하셨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약간의 반감도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 이해할 수 없는 관습, 그리고 끝없는 충돌로 점철된 기억들이었죠. 급식소를 나오며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보낸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산 쌀이 유일한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관련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일본의 쌀 공급망이 예상보다 훨씬 취약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작황 부진, 농촌 인구 감소,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까지 미국의 전문가인 제가 놀랄 정도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한국산 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쌀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비쌌지만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감춰져 있었어요. 쌀 한 톨의 무게가 이렇게 국가를 흔들 수 있다니. 외할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총알보다 밥알이 더 중요하다. 밤늦도록 자료를 분석하며 내일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JA 전농, 일본 최대 농협을 방문할 예정이었죠. 쌀 유통의 핵심을 들여다볼 시간이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저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도쿄 시내 JA 전농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고층 빌딩 로비에서 기다리는 동안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저는 농업경제학자로서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 했지만 어제 본 급식소 아이들의 실망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밀러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나카무라 부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았고 그곳에는 여러 임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환영 분위기였지만 눈빛에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회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모두 준비된 듯했고 실질적인 정보는 거의 없었죠.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만난 젊은 직원 다나카 씨가 귀띔해 주었습니다. 공식 자료만 보시면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JA는 쌀 유통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가격도 마음대로 조작합니다. 다나카 씨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전해준 내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JA가 정부 비축미 낙찰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을 조작하는 구조였습니다.
농민들에게는 낮은 가격에 수매하고 소비자에게는 비싸게 판매하는 시스템이었죠. 정부와 JA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많은 퇴직 관료들이 JA로 자리를 옮겨요. 이른바 아마쿠다리라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다나카 씨가 준 자료와 공식 통계를 대조해보니 수상한 점이 많았어요. 정부 발표 자료에는 없는 내용들, 의도적으로 숨겨진 듯한 수치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비축미 관리 시스템은 투명성이 전혀 없었죠.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국농림부에서 공개한 농산물 유통 데이터베이스 링크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클릭해보니 놀라웠어요. 모든 유통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었습니다. 생산자, 유통업체, 판매처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일본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일본 농림수산성을 방문했습니다. 고위 관료 야마모토 씨는 제 질문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쌀은 일본의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식량이 왜 기밀이 되어야 하는지. 오히려 투명할수록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한국의 사례를 언급하자 야마모토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었죠. 방에 들어와 보니 책상 위 서류들이 미세하게 움직여져 있었습니다. 분명 누군가 다녀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불빛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다나카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되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다음날 JA를 방문했을 때 다나카 씨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휴가를 떠났다는 말뿐이었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2년 전 JA의 비리를 고발하려던 직원이 실종된 사건이었어요. 결국 그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결론이 났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저는 자료들을 USB에 복사하고 노트북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제 누군가 접근하면 바로 알 수 있게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투명한 시스템과 일본의 폐쇄적 구조가 대비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복잡한 감정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발견한 것은 단순한 식량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권력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라 위험한 진실을 마주한 증인이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습니다. 아침 신문을 펼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 사진과 함께 큰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미국 분석가, 일본 식량안보 침해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방문한 모든 장소의 출입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다나카 씨와 만난 사실까지 언급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저를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니 직원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친절했던 표정은 경계와 의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제가 스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대사관에 전화했지만 담당자는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혼자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갑자기 네브래스카의 농장이 그리워졌습니다. 옥수수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수학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날 오후 JA 간부 요시다 씨의 초대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선 도모였지만 실상은 경고였죠. 밀러 씨, 쌀은 일본에서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돈도 아니죠. 쌀은 권력입니다. 요시다 씨의 눈빛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외국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만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검은색 차가 저를 미행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즉시 짐을 쌌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니 미국 대사관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귀국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JA의 쌀 독점 구조, 정부와의 유착, 비축미 관리의 불투명성.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쌀 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긴급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 농림부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협상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입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창문을 통해 도쿄의 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서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복잡한 감정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문화적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직원으로부터 한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열어보니 한 장의 메모와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싶다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라는 짧은 메시지였어요. USB를 확인하니 JA와 정부 고위 관료들 간의 비밀 회의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쌀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비축미를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호텔 매니저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까지만 머무실 수 있습니다. 예약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짐을 정리하며 다음 행동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K라이스 신뢰의 맛이라는 문구가 적힌 한국쌀 광고였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어요. 일본에서의 조사가 막힌다면 답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보았던 그 한국,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도쿄 긴자의 고급 백화점 식품관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라이스 판매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일본산 쌀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품절 직전이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관찰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도 한 사람당 한 봉지만 판매합니다. 직원의 말에 사람들은 불만을 표했지만 질서는 유지되었습니다. 한 노부인이 봉지를 받아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손자가 이 쌀로 지은 밥만 먹어요. 다른 쌀은 거부한답니다. 옆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후지모토 씨라는 유통업자였어요. 한국은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K라이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진짜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후지모토 씨의 초대로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는 일본 쌀 시장의 실상을 털어놓았어요. JA는 수십 년간 독점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농민들은 선택권이 없어요.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한국산 쌀이 들어오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후지모토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 농림부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어느 농장에서 생산된 쌀인지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신뢰를 사는 시대죠. 일본 소비자들은 K라이스에 담긴 투명성과 진정성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백화점을 나와 도쿄 시내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의 폐쇄적인 식량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목격하고 있었어요. 광고판에 걸린 K라이스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뢰의 맛, 한국에서 온 건강이라는 문구였어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했을까? 후지모토 씨의 말처럼 정말 신뢰를 파는 것일까?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을 방문해 확인해야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보았던 그 한국,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궁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 JA의 폐쇄적 구조, 정부와의 유착, 그리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빛나는 한국의 투명성. 분석가로서 객관적이어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강하다. 하지만 그만큼 원칙을 중요시한다. 외할아버지의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일종의 존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에 놀랐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았어요. 그가 보았던 한국은 폐허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한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 호텔에 체크인한 후 한국농림부에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 다음 날 방문 약속이 잡혔어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한국쌀로 지은 밥을 맛보았습니다. 정갈하고 담백한 맛이었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의미가 여기서는 더 특별해 보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도쿄만큼 화려했지만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여기서 저는 외할아버지의 상처와 한국의 현재를 연결하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일의 방문이 기대되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일본에서 보낸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다나카 시로부터 짧은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진실을 찾으셨나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아래 첨부된 링크에는 K라이스의 성공 사례가 담긴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쌀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한국 농림부 건물로 향하는 길에 도심 곳곳에 펼쳐진 현대적인 풍경이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이 외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보았던 그 한국이라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농림부 로비에서 김태우 과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미소 띤 얼굴로 악수를 청하는 모습에서 일본에서 느꼈던 경직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밀러 씨, 멀리서 오셨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일본에서의 조사는 어떠셨어요? 김태우 과장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에서 경험한 폐쇄적인 시스템과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공감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말보다 낫겠네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시스템을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브리핑룸으로 안내된 저는 첫 슬라이드를 보고 놀랐습니다. 한국쌀 정책의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수급 현황, 가격 결정 구조, 농가 지원 정책, 심지어 정부 비축미 관리 방식까지. 일본에서는 기밀로 취급되던 정보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김태우 과장의 말이 가슴에 울렸습니다. 숨길 게 없다는 말의 무게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선 국가 철학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근교의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쌀을 생산하는 현장을 직접 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농부 최준호 씨는 스마트폰으로 재배 환경을 조절하며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앱으로 우리 농장을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먹을 쌀이 자라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죠. 이틀 후 전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전통 농업의 중심지였어요. 이곳에서 청년 농부 이민석 씨를 만났습니다. 30살의 젊은 농부가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결합해 쌀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은 협동조합을 만들어 함께 판로를 개척해요. 중간 유통 과정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이죠. 이민석 씨의 자부심 넘치는 설명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외할아버지가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에 이민석 씨의 초대로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 농부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어요. 식사 후 이민석 씨가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의 역사를 담은 책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사진도 있어요. 앨범을 넘기다 갑자기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외할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젊은 미군 병사로 마을 아이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분이 제 외할아버지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가까이 와서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아, 그분이셨군요. 우리 마을을 도와주셨던 미군 장교님이시죠. 이 사진 밑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사진 아래 희미하게 적힌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제임스 밀러 중이. 틀림없는 외할아버지의 이름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전쟁 이야기를 하실 때 항상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셨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아요. 외국에서 온 분들이 우리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을. 이민석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용기. 오늘 밤 저는 외할아버지와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견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쌀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와 투명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할아버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습니다.
전주 외곽의 넓은 논의 선이 시야가 탁 트였습니다. 이민석 씨가 모내기 체험을 제안했을 때는 망설였지만 지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감사했어요. 맨발로 논흙을 밟는 느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농부의 발로 흙을 느껴보세요. 이게 바로 쌀의 시작입니다. 이민석 씨의 안내에 따라 모종을 하나씩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어요. 태양은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기분 좋은 땀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규모 기계화 농업으로 효율을 추구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쌀이 더 가치 있게 여겨져요. 잠시 휴식을 취하며 이민석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서울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다고 했어요. 청년 농부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국가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이 많아요. 기술 교육부터 판로 개척까지 체계적으로 돕죠.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우리 스토리에 관심을 가져줘요. 논으로 돌아가 다시 모내기를 계속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력을 느끼며 외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도 이런 논을 보았을까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한국인들의 꿋꿋함을 보았을까요? 이 땅은 한때 전쟁터였어요. 많은 외국 군인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죠. 이민석 씨의 말에 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논밭에 전쟁의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땅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밥은 당신 할아버지가 쌓은 결과예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밥을 먹을 수 없었을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민석 씨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당신의 할아버지는 영웅이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아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내기를 마친 논을 바라보며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이민석 씨의 아버지가 오래된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렀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였지만 그 선율은 제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어려울 때 부르던 노래예요. 아리랑이라고 하죠.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켜준 이 땅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하고 쌀을 심고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민석 씨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직접 지은 밥은 정말 특별했어요. 이 쌀은 우리 마을에서 가장 좋은 논에서 난 거예요. 이 논은 외국인 참전용사 기념비가 있는 곳 근처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단순한 쌀 정책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와 기억의 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더 JA 트랩 네이션 헬드 하스티지 바이 라이스. 그리고 부제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분석가가 아니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쌀 한 톨에 담긴 신뢰의 무게를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워싱턴 국무부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시아의 습한 열기에서 벗어나 건조하고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한국의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샬롯 돌아왔구나. 보고서는 준비됐어? 상관인 로버트 과장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간의 현장 조사 끝에 완성한 보고서가 가방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분석 보고서를 넘어 제 영혼의 일부가 담긴 문서였어요. 예상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네요. 하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제가 직접 찍은 일본의 쌀 부족 현장 사진들이 있었어요. 어린이 급식소의 빈 그릇들, 쌀을 사기 위해 줄 선 사람들, 한국산 쌀을 구매하기 위해 모인 일본인들. 일본의 쌀 위기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일본 농협 JA의 독점 구조와 정부와의 유착 관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투명성 없는 비축미 관리, 가격 조작, 농민들의 선택권 제한. 동료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의 사례입니다. 한국의 농정 시스템, 투명한 정보 공개, 농민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 청년 농업 지원 정책을 차례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K라이스가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이유를 분석한 부분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졌어요. 샬롯, 당신 말은 한국이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일본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거군.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식량을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되 그 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얻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비밀주의로 오히려 불신을 키웠죠. 회의가 끝난 후 로버트 과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샬롯, 이 보고서는 국무부 내부용으로 끝낼 게 아니라 더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아. 국회 청문회와 WTO에 제출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네, 좋습니다.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음 주 국회 농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의원들 앞에서 일본과 한국의 쌀 정책을 비교 설명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제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보고 느낀 진실이었으니까요. 청문회가 끝난 후 WTO 식량안보분과 회의에도 초청받았습니다. 국제적인 전문가들 앞에서 한국의 투명한 농정 시스템을 사례로 소개했어요. 많은 국가대표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조금 망설였지만 외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수락했습니다. 기자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밀러 씨, 당신이 보고서에 이렇게 열정을 쏟은 이유가 있나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저는 외할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다음 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주 국제농업박람회에 기조연설자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 농정 시스템에 한국의 투명성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 연구였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쌀 한 톨에서 시작되었다니. 그리고 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주 국제농업박람회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보고서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모양이었어요. 준비된 기조연설 원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연설은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제 여정의 결실이었습니다. 샬롯 씨, 드디어 다시 만나네요. 이민석 씨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직접 만나니 더욱 반가웠어요. 그는 이제 전국 청년 농부연합회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무대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딱한 연설보다는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원고를 내려놓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단순히 쌀 정책을 분석하러 온 미국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쌀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을 느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험, 한국에서 발견한 투명성, 그리고 외할아버지의 이야기까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밥은 권력입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들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밥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은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나라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연설을 마치고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 중에는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와 함께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민석 씨가 다가와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우리 논에 가볼까요? 당신이 심은 모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러요. 박람회장을 나와 이민석 씨의 차를 타고 논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제가 직접 심었던 그 논이었어요. 놀랍게도 모들이 훌쩍 자라 초록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지 않네요. 이렇게 빨리 자랐다니. 생명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특히 좋은 마음으로 심었을 때는요. 저는 맨발로 논에 들어가 자라난 모를 만져보았습니다. 물이 발목을 적시는 느낌이 좋았어요. 이민석 씨도 함께 들어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분석가로 일하게 되나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분석가가 될 겁니다. 제가 배운 것을 미국 농정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투명성, 신뢰 그리고 기억의 힘을. 석양이 논을 붉게 물들이는 가운데 우리는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은 전쟁도 굶주림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먹는 밥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심고 있습니다. 제 말에 이민석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맞아요. K라이스는 이제 단순한 쌀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브랜드가 되었죠. 한국은 식량을 통해 미래를 주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한국의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곳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The Rice Revolution How Transparency Becomes Power. 외할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다는 것을,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이 잠시 흩어지며 태평양이 드러났습니다. 그 넓은 바다 너머 두 나라를 연결하는 것은 단순한 무역이 아니라 신뢰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샬롯이 처음 밟았던 한국 땅은 단순한 조사 현장이 아니라 외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발견한 것은 밥 한 그릇에 담긴 국가의 철학이었죠. 밥은 권력입니다. 그러나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함께 나누는 곳에서 진정한 신뢰가 자라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이야기는 단순한 식량 정책의 차이가 아닙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투명하게 하며 미래를 심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밥 한 그릇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 그 밥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식탁 위 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